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응급 환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센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긴급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의학교육에 5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정치권 그리고 불교계 소식 그리고 경제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권금주 기자가 오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 전후에서 이제 정부가 상당히 지금 긴급 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보험 수가 이게 지금 환자들이 부담이 많은 그러니까 부담을 지어야 하는 게 이제 건강보험 수가인데 그걸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군의관, 공보의 그리고 진료 지원 간호사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이제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과 각 지역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응급 의료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치료비 같은 게 오르더라도 당장은 지금 급한 불을 끄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정부가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곳에 그래야 지금 추석 연휴 때 의사가 없어서 치료 못 해주겠다 이런 걸 많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내놨죠 복지부가. 네. 그리고 예. 실제로 정부가 내일부터 이제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은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병원과 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줬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밝혔는데 연휴 첫날 오는 14일에는 2만 7천여 개의 병원과 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고요. 네. 15, 16일에는 3천여 개 병원이 문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 여전해요. 그러니까 의대 규모, 의대생 늘리는 거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의료계는. 근데 정부는 의료 이제 수시모집 시작됐습니다만 의대생 정원을 내년부터 늘린다는 얘기인데 네. 의학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린다고요? 네, 실제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까지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여 동안 약 5조 원을 투입해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오늘 이러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6년간 약 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과 병원 지원에 중점을 둬서 약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연휴 기간은 작년보다 하루 줄었어요. 5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규모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교통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국토교통부가 역시나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이제 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을 이 기간 동안 모두 3,690만여 명, 일평균 616만 명이 이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넓고 아주 높은 교통 수요 전망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교통 안전 강화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늘리겠다는 일단 입장이고요. 또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제 열린 회의에서 이 전국 고속도로 이용의 통행료를 15일부터 18일까지는 면제하겠다라고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 기간과 대상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차량 상관없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귀경길이 더 막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뉴스브리핑. 네,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처분 뒤집어지나입니다. 예, 글쎄요.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지난 6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이제 외부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네. 뭐 권고했잖아요 이미. 근데 뭐 별개 사안이 또 뭐 있습니까? 별개 사안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회부를 해서 6일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불기소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네. 곧바로 이제 최재형 목사 즉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명품백을 건넸던 그 당사자에 대한 수심위가 별개로 열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네요. 예, 그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어제죠.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최 목사가 신청했던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이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 그리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 이것이 바로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게 이제 검찰 시민위원회 이거잖아요. 네. 시민위원회가 시민이라고 하죠. 예, 시민위원회 시민이야 수심이 이것도 다르군요. 네. 어쨌든 최재형 목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예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추석 전에 불기소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왔다는 네네. 얘기는 이게 다시 이제 한다는 얘기는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원하는 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렇죠. 뭐 그건 모르죠. 뭐 생각하기 네. 나름이겠지만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겠죠. 늘 열려. 네. 네. 우선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애매해진 겁니다. 시기적으로 묘하게 이게 사실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은 이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15일 이전에 내려질 걸로 원래는 예상이 네,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별도의 수심위가 나오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인데 일단 이렇게 된 이상 검찰은 이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수심위가 사안에 따라서 참여위원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즉 이제 최재형 수심위에는 6일 수심회 때 열려서 참여를 했던 위원과는 다른 위원들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앞서 수심위에서 나오지 않은 뭐 새로운 내용이랄지 예. 아니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 목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오늘 열었죠. 네. 수심위에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열리게 될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네. 만약 이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최 목사의 주장입니다. 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 네. 목사는 자신이 처벌받는 거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네, 자신이 처벌받으면 오히려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명품백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걸 네. 원한다 뭐 이런 네네네. 뜻이도 되는데 법 쪽에서 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우선 이 수심위의 판단이 예. 구속력을 얼마나 가지는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 우선 이 점만 놓고 봤을 땐 구속력이 낮다라는 입장이 낮아요? 네, 좀 대체적인데 따라서 이제 기존 처분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처분과 다른 경우가 나왔다고 했을 땐 실질적인 효력이 크지는 않더라도 여론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논란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그 했습니다. 얘기는 뭐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파장은 계속 될 그렇죠. 것이다 이런 네, 뜻인데 맞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것 같은데 누구의 수심이죠? 예,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언제 열립니까 근데? 아직 날짜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아무리 빨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후반쯤에 열리지 않을까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이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좀 준비를 하려면 최소 10일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사안이 하나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인데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 총선 전에 지역구로 옮긴 네.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했다는데 결국에는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예, 그렇죠. 근데 텔레그램으로 뭘 주고받았다는 거 하는데 텔레그램이 아직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요. 이게 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여부보다도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민주당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예. 여사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양평 고속도로 또 명품백 수속 의혹에다가 총선 개입 의혹까지 터졌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분노 유발자라고 칭을 하면서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텔레그램 그 내용이 아직 공개된 건 아닌데 텔레그램은 저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캡처하기가 쉽지 않던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이 보이겠습니까? 우선 이제 곽규택 수석 대변인 이 당에서는 이걸 괴담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준 건데 다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언급을 그렇게 했으니 얘기했어요? 대치가 되는 반응인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네.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봐라. 결국엔 특검만이 답이다. 능사다? 능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추석 전이죠. 10일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뭐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통과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여전히 특검 전국으로 끌고 간다는 모양새가 너무 굳어지는 걸 조금 피하기 위해서 예. 이걸 모두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내용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리가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의 이현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견지동 45 시간입니다.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뭐냐면 대선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오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선언하면서 K 선명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국제 선명상 대회에 맞춰 해외에서도 이 유명한 저명한 명상 지도자들이 방한을 합니까? 예, 예, 그렇죠. 이게 뭐 소개하기 전에 이제 국제 선 명상 대회가 9월 28일에 열리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행사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맞아요. 하루 전날이 27일 오후 5시에 이제 봉은사에서 바로공양으로 시작해서 하고요. 28일 날 이제 본행사가 열리고 전국 11곳에서 선명상 축제가 열립니다. 월정사에서도 열리고 여러 곳에서 열리고 10월 1일 날 다시 이제 봉은사에서 국제 이제 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근데 5명의 해외 명상 지도자가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차드맹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잘 압니다, 예.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예, 책이.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직접 사서 읽었던 책이라서요. 아무래도 제가 차드맹탄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와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도설명으로 하면은 뭐 너의 내면을 검색해라라는데 그렇죠. 차드맹탄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의 엔지니어였죠. 맞아요. 엔지니어였는데 이 Search Inside Yourself의 이제 첫 글자를 따서 SIY라는 그 뭐 명상 프로그램을 구글에 이제 전파를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마음 챙김이 어떻게 보면 또 윗바사나 같기 때문에 불교적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뭐 예. 이 책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쟤는 뭐 워킹 베이비라고 뭐 선과 뭐 걸음말 배우는 아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선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아기들이 한 발 한 발 떼듯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점수잖아요. 네.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체계를 밟아가는 거라서 사실 우리 가나선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를 수 하지만 있어요. 사실 네.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교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책에 이제 서문 중에 추천사로 존 카반진 박사가 예.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뭐 앵커도 잘 안 하지만 예. 너무 유명한 사실은 너무 유명하죠.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는 이 명상법을 개발해 가지고요. 지금 웬만한 뭐 전 세계에 있는 정신과에서 사실 이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채택해 가지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존 카바찐 박사의 그 어떤 이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네. 마음 치유, 챙김 명상, 마음 챙김 명상. MBSR. 아, MBN이 아니고요. 예, 네, MBSR. 예.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는데 환자들에게 이게 적용돼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확대돼 있죠. 예, 굉장히 네. 보편적이고요.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 존 카바찐 박사나 뭐 잭 콘필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초창기에 미국의 윗바사나 명상법을 전한 네. 분들이 대부분 미얀마 등 이제 남반부에서 직접 출가를 하셨던 했죠. 분이에요. 예. 하시고서 예.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미국에 전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윗바사나가 뭐 굉장히 널리 퍼지는 거에 있어서는 무슨 미얀마에서 뭐 윗바사나를 현대화해서 뭐 세계에 분원을 해서 확산시킨 것도 있지만 예. 미국에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많았죠. 예. 1970년,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이걸 해소해야 된다고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좀 일찍 시작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카바찐 박사나 뭐 1세대들 뭐 1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으로 미리 도입을 해서 이게 미국에 좀 뿌리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회 스님들하고 이제 문경에 있는 세계 명상마을을 짓기 전에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명상센터를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견학 가방 모찌 했죠. 다녀왔습니다. 가방 모찌. 가방 모찌 아니 했다는 스님들이 얘기가 이제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동행 취재를 예, 했고요. 예. 그때 뭐 해국 스님이나 지금 문경 세계 명상마을 선원자 뭐 각산 스님 등 예. 조계종의 이제 주요 수자 스님들이 이제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IMS라고 있는데요. 예. Inside Meditation Society가 예. 이제 약자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통찰 명상회인데. 예. 이제 통찰이라는 게 사실 윗바사나에서 뭐 무상고 무아를 바른 견해 바른 지혜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궁극적으로 하는 게 통찰이기 때문에 통찰 명상회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윗바사나 명상회라고 해도 이제 뭐 무방하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6년도에 설립됐고요. 뭐 미국 내에서 굉장히 긴 역사 명성을 그렇죠. 자랑합니다. 당시에 이제 뭐 이 IMS를 설립한 분이 잭 콘필드와 함께 공동 설립자가 조셉 골드스타인인데 네. 원래대로 하면은 설립자는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뭐 마중 나오거나 이러질 않는데 그러지 않죠. 그래도 이 조셉 골드스타인도 출가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 한국에서 이제 스님들이 왔다니까 직접 와가지고 뭐 인사를 했고요. 저도 뭐 국내에서 책으로만 만났는데 여기 와서 또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났군요. 좀 좋았고요. 이때 당시에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회 스님들이 여러 미국의 명상센터를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문경 봉암사 인근에 국제 명상센터를 짓는데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스님들한테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운영자가 린다라고 이제 백인 여성인데 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뭐예요? 예. 사람하고 시스템하고 시설. 그러니까 전국선언 수자에서는 사실상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명상 지도자.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 보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특징 중에 하나가 당시에도 이제 미국 분들이 좀 나이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행을 위한 바가 설치돼 있고요. 1인 1실인데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뭐 침대 하나에 뭐 화장실 하나 예. 정도 있었고, 제가 잠깐 멈칫했던 게 예. 시간이 좀 줄었다고 예,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끝으로 말이죠. 쫓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진우 스님이 예. 우리 한국 명상의 세계화를 이번에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거가 중요한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려고요. 예. 제목이 이제 선명상 진우 스님 MBSR 존 카바찐을 만나다인데 뭐 9월 28일에 행사를 하고 이제 10월에 진우 스님이 직접 미국에 건너가서 예일대에서 강연을 하고요. 예.
존 카바젠 박사와 만나서 대담을 합니까? 대담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차드 맹탄하고는 지난해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에서 담화 토크를 했고요. 토마토 했죠. 예, 이제 미국에 가서는 존 카바젠 박사와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 명상법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데가 미국인데요. 예. 우리 K 선명상이 미국에 좀 각인되는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존 카바친 박사의 그 MS, MBSR 예.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예, 아니 그럼요.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아, 예.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공감 경제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스케어 하면은 뭐 예전부터 많이 그 유망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AI 헬스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네, 디지털 대변환 시대의 화두가 AI 인공지능인데 그렇죠. AI 헬스케어 이게 합쳐진 거군요. 그렇죠. 이게 헬스케어 분야에 AI가 도입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까 이게? AI 헬스케어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그 AI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2023년 작년이죠. 네. 15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817억 달러로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을 검증하는 정도 이런 부분이 주로 연구됐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진단, 뭐 수술 보조라든지 디지털 치료제, 또 뭐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의 AI가 활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진료를 잘하게 하는. 검진이 가장 좀 유망한 분야죠. 그렇죠. 뭐 낫게 하는 건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될 의사들이 영역이고. 하지만 네. 어떤 진단 방법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훨씬 의료 질을 서비스에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에 접근하는 데는 AI가 도움을 그렇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AI 헬스케어 제품들이 있습니까? 뭐 기기로 분류하면 이제 네. 건강관리 기기 또 웨어러블 기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건강관리 기기는 건강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라든지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 기기 등이 있고요. 웨어러블 기기로는 뭐 시계 차실 때 알고 또 있어요. 건강 알아요. 예. 그 측정이 되잖아요. 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체에 착용돼서 생체 신호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는 기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로 혈압 재는 분은 제가 봤는데 네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규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 AI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법들이 뭐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다루는 기본권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라든지 공익적 부분 등을 고려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안정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제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개인정보를 이제 가명 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서 몇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이제 제정되고 이제 개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령 수준에서의 제도적 정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뭐 그것을 넘었을 때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예. 임태범 KTI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실제 유럽에서 그 자동차 산업에서 유럽 규제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도적으로 된 부분이고 뭐 AI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대응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 허들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뜻 같은데 강원도가 지금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게 특구 지정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연구 개발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에 강원도를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해서 AI 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에서 좀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해서 해외 진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에 주최한 AI 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에서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특구 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은 특구의 취지에 맞게 좀 더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백상준 메디컬 IP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쨌든 기술 초기에 개발하든 아니면 그냥 있던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관점에서 병원의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전 세계가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규제자의 특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예. 근데 개발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AI 헬스케어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제약이 있다고 인식하겠군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 좀 제약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제품을 기획하고 추진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제품이 제대로 개발됐는지 뭐 실험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다른 분야는 이 부분이 좀 자유로운데 그렇죠. AI 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분야와 접목돼 있고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테스트 과정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게 개발 연구자들의 설명입니다. 조준상 이모코크 CTO의 말을 들어보시죠. 헬스케어 제품 같은 경우 정말 촘촘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만들고 문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제품을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 약간 폭포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과정을 다시 돌아가서 밟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만큼 개발자들은 특구를 통해서 연구 목적 개인정보 데이터의 열람 접근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이런 규제 특구를 통한 더욱더 많은 어떤 데이터의 열람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의료 데이터들이 이제 산업 현장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공유가 돼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AI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기상청의 이지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늦더위의 기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9도까지 올랐고 청주의 기온은 36.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서울은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강화되기도 했고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전부터 남부지방에는 최고 60,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폭염의 기세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사태 해결이 계속 늦어진다면 올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 현 의예과 1학년 약 3,000명에다가 내년에 늘어난 신입생 4,500여 명이 더해져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국민이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